여러분들이 여기 선불교 역사 해가지고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스님들, 선사들의 이름 정도는 한 번쯤 이렇게 익혀가지고 다음에 글을 읽으실 때 막 떠돌아다니는 글도 많고, 유튜브 같은 거 들으시면 누구 스님이 하면서 막 옛날 중국 스님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스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런 순서로 달마 스님, 해가 스님,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성찬 스님, 도신 스님, 그 다음에 홍인 스님, 신수 스님, 해능 스님, 신회 스님, 뭐 이런 식으로 마조 스님, 백장 스님, 임재 스님, 동산 스님, 운문 스님, 이렇게 뭐 대해 종고까지 이런 순으로 내려오는구나라고 대강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해능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해능 스님 이야기는 많이 아세요, 그죠? 육조 해능 스님. 근데 여기 보면 그 위에 저기 스승이 홍인 스님인데 601년에서 태어나서 674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중국 선종의 제5조입니다. 홍인 스님.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신동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무성이다, 성품이 없다는 뜻이죠. 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도신 스님은 이제 선종의 4대조 스님인데, 사조 도신 스님이 홍인 스님이 사는 마을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에서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아이의 골상이 남달리 빼어났으므로 도신 스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성이 뭐냐? 이렇게.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 항상 자기 성부터 이야기하고 출신 성분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너 성이 뭐냐 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불성입니다 그랬대요. 너 성이 뭐냐? 불성입니다. 그랬더니 도신 스님이 이미 얘 이름 알고 있어서 너 무성이 아니더냐? 그랬더니 불성은 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 뵙고 12살의 어린 무성이를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홍인이다 이렇게 지어줬는데, 이 홍인 스님은 설법도 잘하시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제자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가 신수 스님이죠. 여러 제자 중에 신수 스님인데, 하루는 그냥 여기 나무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정말 시골 촌뜨기 촌노민 해능 스님이 그 홍인 스님 제자가 되려고 와요. 근데 사실 제자가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그 부분을. 해능 스님의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능 스님은 원래 글을 배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얘가 제가 요 부분에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누가 저기 설법을 하는 길에서 어떤 스님이 설법하는 걸 듣고 저기서 지금 한자어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문장으로 이야기하니까 저걸 좀 풀어달라고 물어봐요. 금강경 한기절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기서 바로 깨침을 얻어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배움도 짧고 출신도 이렇게 미천해가지고 아마 약간 열외라고 해야 되나요? 열외로 이렇게 수행을 같이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가장 홍인 스님의 제자 중에 뛰어났던, 학덕이 높고 신망이 두터웠던 후계자가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스님이 신수 스님인데, 신수 스님이 하루는
자신의 깨달음에 심경을 읊은 개송을 지었는데 그 개송이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몸은 바로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라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계속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계속 부지런히 닦아서 정말 거울처럼 맑게 먼지 하나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시를 보고 홍인 대사가 아직은 못 미친다. 그러니까 너는 문 밖까지는 왔는데 문 안에 들어오기는 아직은 조금 멀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글을 지어 오도록 해라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그럽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스님이 글을 지어 오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때 방앗간에서 일을 하면서 수행성들의 이야기, 이제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수근수근 거리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행자 해능이 말하기를, 신수 스님이 지은 개송은 짓기는 잘 지었지만 진실은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에게 간청을 해서 신수가 지은 식구의 운에 따라서 자신이 개송을 다시 짓도록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해능 스님이 지은 개송이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 또한 털 위에 놓인 것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묻고 티끌이 끼인단 말인가? 라는 시입니다. 이걸 본 이제 홍인 대사가 나중에 봤겠죠. 아무도 모르게 해능을 불러서 건강경을 설하였더니 해능 스님이 거기서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해능에게 어발과 정법을 전수하여 중국 선종의 제6조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른 스님들이 알면은 질투가 나서 큰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빨리 도망가라고 했죠. 도망가서 남쪽으로 도망갔다는 게 이제 남종이 북종, 남종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연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전설이죠, 전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믿습니까? 아니, 아까 이야기했듯이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이죠. 실제 역사상으로는 신수 스님이 훨씬 더 세력이 컸죠. 그래서 신수 스님은 그 당대에 거의 뭐 왕족하고 이렇게 같이 교류할 정도로 세력이 컸고, 해능 스님은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스님인데 해능 스님의 제자인 신회 스님이 자기 서성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이 나중에 후대에 육조 조사로 이렇게 추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살아생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 홍인 대사가 법을 전수했다. 이건 하나의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다. 육조 단경이라는 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고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선불교 전통에 있는 역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아까 맨 처음에 수업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역사를 그냥 그 진실로 믿는다고 해서 나쁠 게 전혀 없죠. 하나의 그 조사들의 어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야기 체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스승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쭉 이렇게 깨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후대 역사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서 밝혀낸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이야기다라는 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들은, 그 어록에 있는 그런 가르침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죠. 그 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어록을 보면서 이분들의 수행의 깊이를 이제 알고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선불교의 수행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세력을 이룬 선불교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종파 중에 가장 큰 종파가 조계종이고, 조계종은 이제 그 뿌리를 중국의 선불교에 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스님들을 접하거나 불교 문화를 접할 때 한국인으로서 이 선불교가 좀 지배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선불교적으로 이야기 네. 많이 하죠. 예.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그 유식학파 예. 강의를 해주셨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얘기해주신 그 어록이 개송이요. 예를 들면 홍인 스님의 대사라고 해야 되나요? 홍인조사의 개송과 그리고 해능 예. 선사의 개송을 보면 예, 신수 대사와 네. 해능 스님의 네, 신수와 예. 해능 예. 스님을 보면 공사상을 얼마나 누가 깨우쳤느냐에 그렇죠, 그 같이 그렇죠. 방점을 예.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예, 많이 맞습니다.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선불교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나라처럼 중국 지금 현재 불교의 명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선불교의 명맥을 이은 조계종이 큰 교단을 이끌듯 중국도 그러한지가 궁금한데. 중국은 지금 우리 일단 체제가 종교를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불교가 없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제가 체감한 그 중국 사람들의 그런 종교나 이런 것들은, 크리스찬은 언감생식 꿈도 못 꾸지만 집집마다 그런 게 이 전통처럼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아, 그렇게요? 네. 실제로? 네. 그리고 도교랑 정말 많이 결합되어 있는 민간 어떤 그 불교는 예. 도교랑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학자들이 보는 지금의 중국 불교는 선불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건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식견이 없어서 중국 불교를 사실 모릅니다. 잘 모르고, 특히 현대 중국 불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학교에 계시는 선배 교수님들이 가끔 중국에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중국 불교는 사찰을 유지하는 공산당 당원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지죠, 그죠? 스님의 옷을 입고 있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불교를 잘 모른다고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불교에 대한 그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불교를 계속 연구하고 이어 내려오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드는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민간 신앙처럼 이렇게 불교를 믿겠죠. 근데 사실 저희 학교에도 중국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잘 모릅니다. 불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만에는 이제 선불교가 있죠. 예. 대만에는 그대로 선불교가 남아 있고 우리가 여전히 믿고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풍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대만과 한국이 선불교의 명맥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면 베트남도 되겠네요. 있고요. 예. 베트남. 예. 예. 그래서 베트남도 선불교. 예, 베트남도 예. 선불교 전통이 되게 세죠. 그래서 회색 옷 입고 다니는 스님들은 대부분 선불교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 그럼 예, 저 시간 없는데 진도 나가야 됩니다. 예. 그 연불선이 남아 있다고, 그거로 계승됐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예, 중국에는 네. 선불교 역사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선불교 명상은 선과 불교의 선정, 이건 연결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불교 명상 수행은 원래 인도에서 유래됐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 불교를 공부했었어요. 그죠? 짧은 시간이지만 부파불교, 그 다음에 대성불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세고라고 하는 분, 그리고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분들의 번역을 통해서 중국에 처음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2세기와 4세기라고 적혀 있어요. 그 분들이 번역한 경 중에 선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명상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경전들입니다. 이 가장 영향력 있는 초기 선경들을 보면 안반수이경, 이거 아나빠나사띠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쓰죠, 그죠? 아나빠나사띠, 그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염초경이에요. 아나빠나사띠, 염초경, 예, 덜숨 날숨 호흡 명상. 그 다음에 반주산매경, 좌선산매경, 이게 그 당시에 그 번역되었던 경이거든요. 그게 인도의 초기 불교의 선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교 선정을 공부를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디아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사선정을 지칭하는 것인데, 초기 불교의 중국 불교에서는 그 첸이라고 부르면서 디아나를 그냥 음사해가지고 첸이라고 부르면서, 이거는 이 사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명상 기술 그리고 준비 수행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 디아나 수트라에 나오는 5가지 주요한 명상을 보면 우리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아나빠나사띠 또는 아나빠나스므리띠라고 부르는 요게 가장 주축을 이루고요. 또 그 부정관이라고 해가지고 몸의 불순한 것을 관상하는 그런 집중 명상이 있죠. 그 다음에 자비 명상, 또 우리가 배웠던 12연기에 대한 관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12연기 현상을 이렇게 관조하는 것, 그 다음에 부처님의 상호에 대해서 관조하는 집중 명상, 이런 것들을 주로 디아나 수트라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수행들이 어떻게 보면 초기에 선불교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우리가 말하는 다르마 이후, 보리달마 이후에 나오는 그 선불교 체제, 그거는 저 전통적인 어떤 중국 불교에서 말하는 선불교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중국 불교에서 선을 공부하고 배우고 스스로 이름 첸이라고 선이라고 불렀던 것은 아마 이러한 것들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수행들은 현대 선사, 성운선사라고 하는 중국 스님이죠. 중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대만에서 입적하셨는데, 이분도 이 초기 선 수행들을 보면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평정하게 하는 5가지 방법에 해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고 정화하면서 디아나 사선정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마 초기 선불교의 모습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초기 선경전은 이제 대성불교 고유의 명상 형태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심지어는 그 대성경전에서 쓰는 뭐 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림을 하나 딱 붙여놓고, 달 그림 하나, 원을 하나 붙여놓고, 가시나 수행 같이 그걸 계속 보게 하는 그런 수행들도 그 당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 이야기하는 선불교 전통에서 하는 약간 파격적인 수행 모습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 기원 후 500년 전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샤프와 같은 현대 학자들은 초기 선이 독특한 가르침과 신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상법들을 보면 아직은 고전적인 전통적인 인도 불교 명상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불교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부 초기 문헌들을 이렇게 들춰보면 전통적인 불교 명상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 독특한 종류의 선 명상이 눈에 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어떤 주축의 힘을 형성한 건 아니지만 인도의 그 정려 수행, 그러니까 디아나 수행을 약간 폄하하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종류의 선 명상을 가르쳤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아직 이제 조금씩 눈에 띄는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인 맥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는 걸 보면 선불교가 갑작스럽고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불교의 가장 특징이죠. 우리가 돈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오, 갑작스럽고 직접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인 진술은 사조 도신스님, 오조 홍인스님 그 당시에 형성된 동산법문에서 다수의 탁월한 선수행자들이 배출되면서 이제 이러한 글들도 나타난다 해가지고 수의 불의 이런 말들, 수본진심 이런 말들이 그 어록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선불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선불교에서 가르치는 흔들림 없이 마음을 유지해서 자기의 진심을 보라는 거죠. 진열을 보라, 불성을 보라라고 하는 이게 선불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존의 그 초기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방식하고 조금 다른 게 자꾸 마음의 빛을 돌려서 본 자리를 보라라고 하는 강조하는 그런 방식이 선불교에서 나타나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마음의 빛을 돌려서 본 자리를 보라고?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마치 그것과 비슷하대요. 눈을 통해서 눈을 보라 이런 말과 비슷하대요. 눈이 눈을 어떻게 봐요? 그죠? 눈은 보는 기능이 있는 그 장기인 건 맞는데 눈이 스스로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불교에서는 마음을 돌려서 마음을 보라 이렇게 하거든요. 마음의 본자리를 보라. 이건 초기 불교나 상자부 불교 또는 대성불교에서 유식불교에서도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돌려서 마음을 보라 이러한 이 방식이 유식의 가르침과 맥이 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의, 전식덕지, 시기 변해서 지혜로 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상당히 닮아 있다. 어쨌든 이 전통적인 선불교의 특징, 도노의 그 가르침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이 동산법문, 도신스님과 홍인스님의 제자들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프라고 하는 학자는 이 홍인스님이 주장했던 수본진심이라고 하는 수행을 보면 경험의 대상에서 주의를 의식적 자각의 본성 그 자체로 돌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선불교의 핵심이 비로소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는 맑은 거울이나 태양에 비유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명상은 선에만 국한되지 않는 고전적인 대성불교 사상의 기반을 두고 있지만 선불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 그 자기 본성을 바로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경지는 유식불교에서 보면은 가장 높은 단계거든요. 5위에서 보면은 이제 최고의 높은 단계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선불교는 그런 거를 안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죠. 꼭 그렇게 단계별로 쌓아서 바로 거기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준비 요건이나 도덕적인 어떤 전제 조건, 예비 수행, 가량이, 자행위 이러한 예비 수행의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선불교의 가장 파격적인 거다.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게 선불교입니다. 닦을 필요 없고 도덕적으로 선업을 쌓아서 무루의 경지, 무위의 경지로 들어가라 하는 게 없습니다. 선불교에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네가 네 본성만 깨달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깨침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선불교의 가장 파격적인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믿으니까요. 이건 이게 뭐라고 돌려 말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단계가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수행과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집중하고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는 모든 것이 하나의 분화되지 않은 수행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당장에 집중하면 이해하면 바로 깨닫는다. 이게 선불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장하는 바가. 이제 제가 불교 신문에 나온 글을 따와서 읽어 드릴 건데, 이건 홍인의 선사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홍인 대사, 그 해능의 스승이죠. 홍인의 선사상은 돈황본 수심 요론을 통해 잘 알 수 있는데, 거기에 홍인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자네들이 스스로 본심이 바로 부처인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까닭에 너희들에게 간절히 권하기를 천경만론이 각자의 본래 진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각자의 본래 진심을 지키는 걸 아까 수본진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홍인이 표방하는 수본진심 사상은 선사상의 면에서는 위에 이제 스승인 도신의 사상을 한 단계 진보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신은 수일불이라고 해서 마음을 한 물건에다가 집중해서 살펴보게끔 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도 계속하는 사티 수행이죠. 한 대상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계속 그 따라가는 그건데, 홍인 스님은 수본 진심을 주장하면서 한 물건에 집중하는 그 마음을 돌려서 내부의 자심으로 돌려, 내부의 자심이란 거는 본래 진심을 바로 지켜보라고 하는 거 주장합니다. 약간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마음이 이제 일단 마음을 인식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볼 때, 마음이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서 뭔가를 보는데, 그전에는 그게 뭐가 됐든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그대로 집중하고 보면서 지키고 있으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말고 마음 자체를 보라는 겁니다. 갑자기 어려워졌죠.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경험을 못할 것 같은, 꼭 화두 수행할 때의 답답함이 여기서 같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을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중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소멸하면은 또 소멸한 대로 보고, 있다가 또 다른 작용이 일어나면 또 보고, 그거는 집중과 위파사나,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그거 하지 말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에다가 따라다니지 말고 마음 그 자체로 마음을 돌려라고 하는 거예요. 뱃머리를 돌리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여기서 마음 작용은 이것도 바깥으로 나가는 마음이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걸 돌려서 내 본성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는데? 갑자기 어문표가 띵 생기죠. 어떻게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눈이 눈을 봐요? 어떻게 보고 있는 마음이 보고 있는 마음의 본성을 봐요? 근데 예, 말씀하세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저기 여기 윗바사나랑 그런 거랑 방법이 다른데요. 보통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 비유가 굉장히 타당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파도가 일 때 바다 전체를 인식하면서 통으로 보는 것이지 파도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눈이 눈을 보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파도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면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것이 작용으로 인식은 하되 바다로 인식해서 들어가는 거를 말하는 거로. 되게 좋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게 이제 서양에 전해져 가지고, 서양에도 이런 걸 보면서 물음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녔던 그 학교의 그 교수님은 웰우드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그분도 불교 공부하면서 확산된 주의라고 했거든요. 주의를 기울일 때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된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바다 전체를 보는 주의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딱 열어놓고
어떤 한 대상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열린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되게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수본 진심인지 아닌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홍인 대사는 굉장히 색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승인 도신의 수일부리에는 마음이 속에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만 제자인 홍인은 수본 진심을 통해 이 마음을 표면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면으로 나타냈다는 것은 마음을 자체를 다 열어서 보는 그 경지로 가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바다에 표면적인 거 보지 말고 바다 전체를 그냥 바라보라. 그것도 답답합니다. 근데 확산된 주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안 해봐서 답답합니다. 도신의 법을 이은 홍인은 스승의 입적 후에 도량을 쌍봉산 동쪽의 풍무산으로 옮깁니다. 이후 사람들은 도신이 주석한 쌍봉산을 서산이라 부르고 홍인이 주석한 풍무산을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홍인은 동산에서 700명의 제자를 가르쳐서 크게 선풍을 선양하였으며 이로부터 우리는 홍인의 선을 동산 법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중국 선종사에서 홍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홍인의 해안이 아니었다면 도노를 제창한 해능의 남종선과 점오를 주장하는 신수의 북종선이 탄생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이제 전설로 말씀드린 신수 스님의 시하고 해능 스님의 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노와 점오를 이제 시로 나타낸 거죠. 그러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행법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이런 수행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거를 어떤 학풍에서는 그걸 따르고 있고 어떤 학풍에서는 다른 방식을 하고 있고 선경전에서 보면 광명을 거슬러 올라가다 또는 자신에게 빛을 돌리다 이런 회광반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마음 자체의 내재적인 광채, 근원, 신비로운 자각 또는 불성을 보는 것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육조단경에서도 보면 이 용어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홍인 스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그 해능 스님의 이야기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래 모습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후대에 나오는 임재선사는 법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빛을 자신에게 비추고 다른 것을 찾지 않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선사 도계는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굉장히 큰 스님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도원 선사예요. 도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을 좇는 우리 하는 언어를 쫓아가는 이러한 지적인 수행을 멈추고 빛을 돌려 비추는 후퇴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화두를 수행하거나 이런 회광반조를 하려고 이렇게 정말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어문이 들면서 갑자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할 건가? 이 이야기구나. 이러한 말을 쫓는 지적인 작용을 멈추고 계속 비추는 이 빛을 돌려서 비춰서 모든 경계에서 물러나서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을 오히려 드러내라는 이야기죠. 이 후퇴를 배워야 한다. 그러면 마음과 몸이 저절로 떨어지고 본래 얼굴이 나타날 거다. 이 선사들이 하는 말씀이 다 한결같거든요. 시대는 다른데 다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이분들은 이 경지를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모르는 저 같은 이제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근데 이분들은 이 방법을 똑같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말을 자신의 빛을 자신에게 비추라고
다른 곳에다가 비추지 말고. 임재 선사에 그래도 나옵니다. 돌을 닦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는 다만 하나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걸 본원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뭘 구하려고 하는가? 각자 스스로 반조해 보라. 고인이 말하기를 연약 달다는 자신의 얼굴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해서 그걸 구해서 찾다가 그 구하는 마음을 쉬었을 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대덕들이여 중요한 것은 평상심을 누리는 것이고 어떠한 흉내를 내지 않는 것이다. 이분은 이제 스승인 마조 스님이 평상심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거든요. 이상의 평상심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 평상심이 뭐지? 밖으로 구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평상심이라고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생각하는 것 그건가 보다,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오염이 가득 찬, 어떻게 보면 유루의 마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평상심은 무루의 마음이죠. 예, 무루, 우리가 배웠던 부파불교 초기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유루 무루, 마음이 청정한데 바깥에다가 뭘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평상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상심을 누리는 게 바로 회광반조하는 거다. 왜? 우리 안에 이미 우리 본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비추려고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통 선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거는 경전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제 해보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다 보면은 뚫릴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러한 순수한 부처의 마음을 관조하는 이 초기 개념이 무심, 무념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다. 다른 선 문헌들에 의해서 완화되고 균형 잡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무념, 무심이라는 말을 통해. 그래서 선불교의 어떤 용어들을 보면 그 이전에 인도 불교의 대성 사상과는 또 다르거든요. 사실 무념이라고 해버리면, 그리고 무심이라고 해버리면 갑자기 깡그리 존재가 없어지는 듯한 이야기예요. 무심이 가능해요? 가능할 수가 없지. 우리가 마음을 닦고 있는데 무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없어지면 안 되죠. 또 무념이라고 해서 우리가 싸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염자를 이렇게 써버렸을까? 우리가 염자는 되게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그 용어인데 아마 그 뜻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념은 상념이 없다는 뜻이지, 초기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염정해 해가지고 말하는 그 팔정도에 나오는 정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념은 여전히 이때 상념이 없는 마음 상태, 산란한 마음이 없는 상태, 청정한 마음을 항상 유지해서 관조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려라 라고 하는 게 선불교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마음에 대한 형이상학적 실체화, 또 마음이나 언어에 대한 집착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무자를 되게 많이 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선불교가 가지는 중관 그러니까 나가르주나 용수의 가르침의 방식이죠. 중관 사상의 변정법적인 어떤 방식으로 자꾸 언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부자도 많이 쓰고 무자도 많이 쓰고 없다, 없을 무자, 아니 불자 이런 걸 많이 쓰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마음의 본체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불심이라고 할 때는 일종의 긍정적인 수사법이고, 무심이라고 하면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긴 합니다만은 이건 부정적인 수사법이죠.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런 방식으로 이론과 수행이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문헌들은 자선과 같은 전통적인 수행을 강조하지 않고, 또 대신에 노력 없는 삶, 또 일상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임재록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도를 따르는 자들이여 불법에 관해서는 노력이 필요 없다. 그저 평범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똥 싸고 옷 입고 음식 먹고 피곤하면 눕기만 하면 된다. 이거 믿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은 정말 불법에 바로 도를 찾을 수가 있나요? 근데 임재선님은 여기 이런 말 한 것 부분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무지한 중생이 된다 이런 말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냥 그 설인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고성열전의 만공 스님 보면 이제 한 소식 듣고 나니까 개처럼 살면 되더라.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래서 뭐 법당에 가서 대웅전 법당에서 들어눕고 뭐 이런 기행을 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사실 그 불교 선불교에서는 단박에 깨치면은 번뇌마저도 다 없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번뇌 없는 행위니까 뭐 굳이 이제 뭐 강아지를 갖다 붙일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자유자재로 어디에 걸림 없이 사는 삶이 있다 이렇게 하는 내용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뭐 적심시불, 무심시도 이런 것들이 계속 후대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존 맥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선불교의 주요 발전 중의 하나라는 것은 전통적인 명상 기법을 거부하고 선불교 특유의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 것, 이것이 이제 선불교가 그렇게 크게 발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특히 육조 단경이나 그 이후에 신의 스님의 저작과 같은 걸 보면 초기의 선 자료들은 마음 챙김과 집중과 같은 데다가 그 의문을 제기하고 대신 통찰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불교는 윗바사나 사마타 수행과는 좀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문헌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사점을 찾는 그러한 연구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마음 챙김이나 그 사마타를 수행하는 아주 점진적인 계속 점진적으로 닦아 나가는 그런 것보다 바로 단박에 그냥 통찰이 오는 그런 수행을 강조하는 게 선불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남은 시간에는 이 중국선의 특징, 중국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선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의 명상 수행 방법하고 어떻게 다르냐, 요거를 정운 스님이 쓴 글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중국선은 인도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인도에 선이 없죠. 선이 없고 그냥 인도의 사선정 수행 또는 명상 수행, 그런 인도의 수행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행주, 자와, 어묵, 동정 모든 매 순간에서 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바로 거기서 통째로 닦아 나가게끔 하는 그런 게 중국선의 특징이다. 그래서 일상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이 그대로가 자성청정심의 발원지고 본래심의 작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은 밥 먹고 옷 입는 모든 일상이 마음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마음이 번뇌 사로잡힌 마음은 아니겠죠. 당연히 청정한 우리 불성이 우리 일상에 작용하게끔 하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중국선의 특징은 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부처님의 사문들은 일을 하지 않죠. 걸식을 하면서 유행을 하는 게 사문들의 특징인데 어떤 의미에서 중국 불교에 특화된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그 거주지를 중심으로 농경지가 있고 농경지를 통해서 자급자족하면서 계속 수행해 나가는 중국 불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울력을 강조해서 근데 빨리 법구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기타길이 마을에 머물던 500명의 비구들이 밭을 일구고 꽃과 과일을 농사지어 얻은 수확으로 생활했다. 이는 계율에 어긋나는 생활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중국선에서는 노동은 곧 수행이다 라고 보고 특히 백장 스님에 의해서 굉장히 그게 강조가 되죠. 그래서 운력이라는 것은 정당하다. 비록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우리한테는 이건 정당한 행위다, 수행이다 이렇게 보는 게 중국 선불교의 특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불교가 세속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큰 문화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겁니다. 떨어져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인도 불교에서는 경전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중국의 선은 어록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초기에는 대성경전을 토대로 선사상을 정립한 적도 있지만 9세기 이후에 이제 정말 중기 선사상으로 발전된 이후에는 어록이 완전히 자리 잡고 중국 선은 그 뛰어난 선사들의 어록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이 어록에서 공안이 형성되고 화두가 탄생됩니다. 공안하고 화두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을 하시죠. 선불교 공부하셨으니까 가나선. 화두는 딱 들고 거기에 집중하는 문구, 문장. 공안은 그 문구, 문장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 가지 일화들을 우리가 공안이라고 해서 그 공안들을 보고 있으면 교훈도 얻고 그거 자체로 가르침도 얻고 예전에 조사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구나 하고 알게 거기서 깨침을 얻을 수도 있는데 거기 나오는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진짜 참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조주스님한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더 읽는 거는 공안에 읽는 거고요. 그 공안을 읽고 나서 이제 내가 스스로 혼자서 무 하고 화두에 듭니다. 무자 화두를 드는 거죠. 공안에 나오는 어떤 글귀나 단어를 가지고 계속 묻고 하는 그걸 화두를 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두와 공안은 어떻게 보면 화두가 공안 안에 있는 거죠. 공안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그 글자 하나 들고 이제 계속 어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문이 막 커져 나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때까지 계속 키워 나가는 그걸 이제 화두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록이 발달하면서 공안이 만들어지고 공안을 통해서 화두가 탄생했다. 그래서 그 대종고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화두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죽은 화두가 되지 말고 들고 있으라고 항상 그죠. 죽은 화두가 되는 이거는 뭡니까?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 우리 새가 유리병 안에 어떻게 들어갔지? 이렇게 하면 그 새를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쏙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그건 머리로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지? 계속 묻는 겁니다. 그 대신 머리는 스탑이죠. 답은 머리로 찾는 게 아니고 묻고 그 다음에 오는 거 기다리는 거죠. 묻고 기다리고 낚시 들이우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그걸 보면서 기다리는 거. 저 같은 성격은 못해요. 답답해서 못합니다. 근기가 약해서 못합니다. 4번 선이 주변 학문과 종교에 미친 영향. 인도 불교는 1203년에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이전 4, 5세기부터 불교는 힌두교에 밀리기 시작해서 인도 불교가 사라진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5세기 이후에 인도인들은 불교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근데 중국에 와서는 불교가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인데도 그 이전의 유교와 도교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유교와 도교를 같이 끌어들였어요. 특히 선불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사상을 보면 당대의 성리학이나 양명학 이런 데다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했지만 선불교가 발달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여러 사상들을 끌어들여서 특히 도교 같은 경우는 선불교 안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불교의 한자 그 번역어하고 도교에서 쓰는 번역어 똑같은 거 있죠. 무의라고 하는 말 전혀 다른 내용인데 선불교에서 무의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무의는 초기 불교 내용 무의가 아니고 도교의 무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선불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교가 꽃을 피고 또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가 그 안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 당시 문화 또 현대의 문화, 선불교는 굉장히 포용력이 커가지고 그걸 같이 끌어안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처럼 사라질 이유가 없죠. 사라지는 거는 문화가 사라질 때 사라집니다. 근데 문화가 없을 때. 근데 인도 불교 체제를 보면 너무 수행 체계만 있거든요. 그 안에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이 수업하면서 이 수업 준비하면서 자꾸 다른 걸 공부하게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역사 문화를 같이 알아야지 대승불교를 알게 되고 대승불교 이후에 선불교는 더더욱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지 선불교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문화가 그 안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불교는 풍부하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기존의 문화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를 할 수 없다는 건 사라질 수가 없죠. 그죠? 이 냄새와 공기가 연합이 되어 있는데 공기하고 냄새하고 같이 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어우러져 있으니까 이 선불교가 서양에 가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그 세속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 또 탈세속적인 것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큰 포용력 그 다음에 융합 이런 것을 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이 5번에 다른 학문과의 결부. 그래서 인도서는 오롯이 인도의 수행법은 오롯이 선정과 지혜만이 발전되었다면 중국의 선은 다른 종교와 일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의 사상들을 보면 유불도 삼교 일치를 강조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천태사상, 여러분 천태사상 공부하다 보면 천태스님이 이미 선불교가 발달하기 전에 도노사상을 강조했네 이렇게 여러분들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불교는 이미 그 전에 있던 천태, 화엄, 유식, 그 다음에 반야사상, 중관사상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6번째, 선과 문화의 결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도의 수행법은 오롯이 그 수행 자체만을 강조했어요. 반면에 중국 선은 문화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선과 그림, 선과 차, 선과 시 이런 등 문화를 선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깨달음의 개송이나 열반송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게 중국 문화죠. 그죠?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중국 문화입니다. 그 당시 문인들이 송나라 문인들도 시를 한 편 딱 쓰고 그림을 같이 그리거든요. 이게 선불교에서도 그대로 같이 갖고 있죠. 그리고 차를 마시는 그 자체가 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중국 문화죠. 차 마시는 문화가 이 다선일미라고 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틱나탄 스님도 서양에 와가지고 차 마시는 거를 제니라고 마음 챙김이라고 가르치면서 계속 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수행에서 쓰는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선이다라는 그 정신이 현대에도 계속 이어져 가지고 틱나탄 스님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틱나탄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틱나탄 스님이 선불교 정신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서양에서 인기 있는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에서 나온 거죠. 그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마음 챙김이 곧 차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희한하게 딱 만들어놨습니다. 말이 웃기죠. 원래는 선불교에 있던 선다일미인데 선다일미를 지금 서양에서는 선을 가르치는 것보다 마음 챙김이 훨씬 더 대중적이니까 마음 챙김과 차 마시는 게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조사선이 중국에서 한국, 그러니까 조선 아니 신라를 통해서 일본으로 간 거이지 않은가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네. 중국에서는 예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도라고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서 네. 통해서 갔다면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왜 우리는 없고 일본에만 도라고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도라는 말요? 도? 아니 차도 뭐 이렇게 아, 다도. 아우, 다도는 사실 저는 모릅니다. 예. 여기 마지막 줄에 중국에서는 대체로 예를 많이 쓰고 예. 일본에서는 도를 많이 써서 예. 다도, 검도, 화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정훈 스님께 물어보시면 될 거. 이건 정훈 스님 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예, 읽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인데 선불교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선불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대중화될 수 있었는지. 그런데 그 대중화되고 있는 그 안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 레벨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선불교의 좋은 점 하나가 똑같은 말을 마음을 안으로 돌려서 자신의 본성을 보라 하는 그 말이 보통 사람한테도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하듯이 매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보면서 아, 내가 바깥 경계에 휩쓸리지 않고 내 마음을 보는구나. 이게 마치 마음의 빛을 나한테 돌려서 나를 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또 되게 법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니고 그 수준을 넘어서 마음의 작용마저 멈춘 상태에서 마음 본성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 대중한테도 연결되고 굉장히 법이 높은 사람한테도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잘 돼 있어요. 선불교는. 그래서 선불교는 대중적이면서도 굉장히 엘리트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 문화적으로도 모든 문화를 섭렵하기도 하면서 그 안에 갖고 있는 핵심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종교죠. 종교가 어떻게 보면 살아남으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선불교는 그런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와 결부되어서 대중적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수성한 체계까지 단박에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사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호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모호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설렁 넘어가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 인도 불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그 개념이 뭘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선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그걸 어느 날 생각하면 아, 이 뜻이구나. 또 다른 날 생각하면 아, 저 뜻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계속 그걸 붙들고 있게끔 해주는 그런 좋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기 불교부터 계속 이렇게 선불교까지 왔고 다음 시간 이제 한 2번 정도 남았는데 현대 불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